자, 이 시스템을 제가 바꿨는데 하울링이 된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해서 혹시 계속 문제가 되면 다시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자, 일단은 자, 오늘 본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본론 살펴보실 주제가 계약의 소멸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계약의 소멸, 바로 일시적 계약과 그다음에 계속적 계약 두 개로 대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시적 계약에 있어서는 자, 계약의 소멸이라는 거 해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소멸 방법으로서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가볼까요? 그래서 자, 간단히 그려봤어요. 그래서 자, 유효한 법률 행위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계약입니다. 일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나 교환 등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유효한 계약에 있어서 각 당사자가 일정한 채무를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매를 예를 들면 해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 청약을 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재산권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재산권의 이전에서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어떤 이유로 등기, 재산권 이전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전제를 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갑의 잘못 없이 등기를 못 넘겨준다. 이건 나중에 위험 부담의 법리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해제권 행사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요. 상대방이 여럿일 때는요.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갑과 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2분의 1의 지분으로 각각 뭘 하고 있다고요? 자,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자기의 지분을 을에게 넘겨줘야 되고 병도 자기의 지분을 누구한테? 을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자, 갑과 병한테 대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갑하고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둘 다 자, 이유 없이 자,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때 바로 자,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병 두 사람에게 모두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때 법률적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다시 가십시다. 해제권 행사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요. 자, 먼저 최고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고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 이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뭐가 필요하다? 최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당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소위 해제권을 행사할 거야라고 하는 최고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는 최고는 너무 간단한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해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 총 3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3가지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번에 이제 쉽게 31회 때 구성이 됐던 것이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가볼까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둘 다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돈만 낼름 받은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갑이나 병이 얘기를 하기를 야, 뭐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판 거야. 나 등기 넘겨줄 의사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없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굳이 너 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해제권 행사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실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있게 되면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과 병이라는 사람에게 최고하지 않고 바로 보러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 개념상 어렵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유 바로 이행불능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갑으로 합시다.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을은 만약에 대금을 지급을 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을이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최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너 자 등기 넘겨주지 않게 되면 해제권 행사할 거야라고 하는 경고해야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이행 불능의 상태입니다. 근데 사연이 있어요. 이 채무자 이때는 이제 을을 매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채권자, 그다음에 갑을 채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매매 본질이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고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받는 거,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매매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지금 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살펴보면 마치 갑이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권 이전이라는 데 포인트를 두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문제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 계약에 있어서 본질이 재산권을 이전하고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기 때문에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실수로 자 계약을 체결한 건 5월 1일이야 등기 넘겨준 건 6월 1일이라 이렇게 약정을 한 상태에서 자 갑의 잘못으로 인해서 갑이 실수로 이 건물에 화재를 발생을 시켜서 건물이 다 소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래야 해줄 방법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채무자라고 하는 사람, 채무자의 귀책 사유는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굳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에게 최고권 너 등기 안 넘겨주면 계약 해제할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굳이 최고를 하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정기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정기행위도 엄밀히 따지면은 이행 불능의 한 유형이 되게 될 텐데 정기행위는 결혼식 날 꽃 배달 사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하는 사람이 꽃을 배달하는 꽃가게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자 결혼식 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꽃 배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꽃 배달에 관한 계약. 그래서 꽃을 매매하는 계약이 될 것이고요. 다만 이 꽃을 지금 당장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행기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그런 계약을 가리켜서 정기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꽃 배달 계약을 하는 건 5월 1일인데 꽃을 결혼식장에 배달해야 되는 날은 5월 15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계약을 가리켜서 우리 법에서는 정기행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월 15일 날 오자 12시, 낮 12시에 꽃을 배달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던 사안인데, 자, 5월 15일 오후 1시가 돼도
꽃이 배달되고 있지 않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기 행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1시까지 배달이 안 된 거야. 결혼식은 다 끝나버렸는데, 자, 그랬을 때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꽃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행기를 5월 15일 날 낮 12시로 이렇게 전제를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이행 불능이죠. 자, 오후 1시가 돼 버리게 되면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해제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최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5월 15일 오후 1시가 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굳이 얘기를 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와서 꽃을 다시 갖다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기 행위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런 정기 행위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이때는 굳이 최고를 할 필요도 없이 어떻다?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제 해제 효과 등에 관한 쟁점 확인하겠습니다. 자, 유의하게 매매 계약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해제권 행사의 상대방, 만약에 상대방이 이어질 때는 전월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한편 해제권 행사 어마무시한 권리거든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고 나중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도 자 행사할 수 있다. 무지무지한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최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겠고요. 자, 근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굳이 최고할 실익이 없는 거,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럼 굳이 최고할 실익이 없다라고 할 것.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자 이행 불능 상태에 있다. 자, 갑소유 건물을 지금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에 있어서 갑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화재로 소실이 돼 버렸다. 그러면 이제 굳이 너 등기 넘게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돼 버리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 후에 채무 이행이라는 게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정기 행위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정기 행위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때는 굳이 어떻다? 최고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고가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불필요한 경우가 존재했던 것이고요. 해서 이렇게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됩니다.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미 공부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죠. 해제권 행사가 있으면 어떻다? 이 법률 행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자, 가볼까요? 해서 소급해서 무효. 해서 애초에는 유효한 법률 행위였다가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5월 1일 날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채무를 이행하기로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6월 1일 날 각각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될 것인데,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먼저 대금 지급했는데 갑이 등기를 하지 않아서 자,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5월 1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금을 줬었다라고 한다면 요거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로서 바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원상 회복을 할 때는 기존에 받았던 계약금에다가
된다. 이자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자, 공급,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포인트 손해배상의 청구에서 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앞에서 취소라든가 무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서 자, 해제권 행사에 따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면 이때는 특이하게 자, 체계상 특이하죠. 다른 것들은 손해배상할 수 없는 데 비해서 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유효하게 법률 행위의 일시적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일방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될 텐데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다. 거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갑은 을에게 자, 등기 넘겨주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이런 사안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먼저 등기를 넘겨줬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 을에 대해서 뭐랄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여럿이다. 매수인 여러 명이다. 그러면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갑이 을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너 대금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해제권을 행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최고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묶어서 바로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기책서 있는 자, 채무 불이행이 이행 불능의 상태 이르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매수인이 자, 지금 통장에 자, 매매 대금 1,0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돈을 얘가 찾아낸 거야, 집에다가. 그래서 싸들고 있다가 도둑 맞아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행 불능, 돈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게 되어 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굳이 어떻다? 최고가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아까 결혼식 꽃배달 사건처럼 정기 행위에 있어서 바로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굳이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소급해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원상으로 회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제 계약금을 지급했던 사안에서는 자, 을의 채무 불이행, 을이 계약금은 지급하고 계약금은 지급을 하고 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을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갑이 누구한테 을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한편 갑은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을한테 받았던 계약금이 있죠. 이 계약금에다가 그 사이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가 있겠죠. 예, 이자까지 같이 누구한테? 을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자, 이거 얼핏 생각해 보면 을이 잘못했는데 을한테 이자까지 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얼핏 보면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이 나오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에 대해서 대신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도인,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 자, X 건물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지금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만 지급을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행기에 이르러서 대금을 못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요. 잔금을 못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되겠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갑은 받았던 이 계약금에다가 이자 쳐서 누구한테? 을에게 그 대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갑은 누구한테?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조금 그래. 지금 대부분 저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주로 이제 매도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계약금 걸어놓고 나서 잔금 안 주겠다고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버렸다. 그럼 이거 내가 이 계약금 먹어도 되는 거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원상회복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열받잖아. 지금 돈 갖고 있으면서 은행에 넣어놔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이자 그 몇백 원이든 몇천 원이든 그것까지 다 돌려주고 나서 이 갑은 이제 다시 을을 상대로 새롭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매도인은 이 계약금을 안 돌려줘 버리죠. 안 돌려주면 이제 법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 계약금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뭐가 그러냐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자 소송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 사실 자 지금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자 매매가 완성이 돼 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딴 매수인한테 안 보여줬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해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매도인 입장입니다. 내가 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계약금 걸어놓고 나서 자 중간에 뭐 지급이 빠진다라고 판단해서 잔금 안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해제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테고 대신 그동안 받았던 이익 등이 있으면 어떻다? 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대신 그 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을에게 자신의 어떤 손해받은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소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길게 상담하신 다음에 결론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금 안 주고 버텨버립니다. 왜? 을의 입장에서는 이 갑한테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한테 대서소에 가서 글을 써가지고 소장을 제출을 해야 돼. 근데 계약금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편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해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몰도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소송 과정에서 매도인이 얼마나 이 매매 계약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매도인의 책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만 따지게 되면 매도인은 받았던 계약금을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있어는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해제권 행사는 상대방이 열었을 때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 자 원래 최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해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최고라는 과정, 경고하는 걸 우리가 최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행 거절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하거나 재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자 건물주가 아까 그 화재 내가지고 건물 홀라당 태워버린 케이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기 행위 등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과정이 필요 없다. 세 번째 쟁점. 원래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해제권 행사한 사람 서로 상대방 각각 받은 이익에 대해서 다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원상회복할 때 원칙적으로 이자를 다 지급을 해야 된다. 물론 이건 나중에 합의 해제에서 그렇지 아니한 것과 비교해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릴 주제가요. 바로 제3자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제일 어려운 파트가 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 등기를 을에게 5월 1일 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계약은 4월 1일 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은 5월 10일 날, 자 5월 1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 대금을 5월 10일에 들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해주게 됩니다. 자, 5월 9일 날 등기가 병한테 넘어갔다 하십시다. 우리 물권법 파트에서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자, 이 소유권 언제 취득하느냐라고 했을 때 뒤에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란 특이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등기 넘겨받으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5월 10일에 이르러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갑은 뭘 할 것이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요. 원상 회복의 문제 발생하죠. 갑은 을에게 받았던 계약금의 이자까지 쳐서 줘야 되고, 을은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던 등기를 누구한테? 갑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등기 명의를 바꿔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죠. 이게 원상 회복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월 9일 날 이미 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 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 또는 5월 11일 날, 5월, 자, 해제권 행사가 5월 10일 날 있다고 치고 5월 11일 날, 자, 등기를 넘겨받은 병은 그 법적주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려운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법률 관계,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보호해서 해제권 행사기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4월 1일 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이 등기를, 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게 5월 10일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고, 병이라는 사람이 5월 10일 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5월 9일 날 해제권 행사기 전에 완전한 권리, 병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설령 자 5월 10일 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을은 자,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죠. 갑한테 이미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 상태니까 이때 해제권 행사에 따라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소유권 잃어버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 소유권 해제권 행사 전에 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 사람은 바로 이때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병은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할 수 있다. 해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가등압대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설명드렸는데 가등압대라고 하는 거 먼저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등압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가등압대에서 먼저 가등기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청구권, 자, 요거 등기법 할 때 또 공부할 텐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제권 행사 전에 가등기를 마친 사람, 이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이런 논리 구조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4월 1일 날 매매계약, 갑과 을 사이에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때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5월 1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등기는 5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던 사안이야. 자, 그런데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을이 5월 1일 날. 그리고 이것을, 자,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게 병이라고 하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첫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5월 9일 날 해버렸다. 그리고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5월 11일 날 바로 해제권을 행사를 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케이스죠. 자, 지금 5월 9일 날, 즉 해제권 행사는 5월 11일인데 5월 9일 날 병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병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을 해버렸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슈가 되게 될 게, 병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으면 설령 5월 11일 날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병은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물건의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병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이전 등기의 한 예시야.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얘기를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주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가등기 얘기,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권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본등기라고 부르고요. 이제 가등기 얘기 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 내용을 보니까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5월 10일 날 지급하고, 등기는 자 5월 1일 날 먼저 넘겨주기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을과 병 사이에 자 이때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자, 병명의로 자 소유권, 이름이 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름 더럽게 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5월 9일 날 했다 하십시다. 그럼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 현재 소유자 갑이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소유자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9일 날 병명의에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자 을이 될 테고, 병은 가등기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되면 이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다시 요거를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 부분을 X 부동산만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부동산의 등기부 내용,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X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현재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 자 소유자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죠. 자, X 자, 요거 나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다시 X 부동산의 자,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고 을이라고 등기가 돼 있고, X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권리자로서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현재 소유자 누구라고요? 자, 등기부에 따라서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가등기 권리자라고는 어마무시한 권리예요. 마치 소유권 이전 격 거의 동일한 논리 구조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을이요. 지금 이걸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고 한번 전제를 깔아 보겠습니다. 갑을병청이라는 사람. 자, 그래서 지금 순서가 등기된 순서가 자, 현재 소유자 을이다. 가등기 권리자 병이다. 세 번째,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정의 소유자가 됐다라고 표시가 됐다 할지라도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4번이 되겠죠. 본등기라고 하는 것을 병명의로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중간에 있는 등기는 뒤에서 보겠지만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를 해버립니다. 등기권 이걸 지워버리는 거야. 본등기를 할 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가등기 권리자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자,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면 이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다시 자, 이 법률 관계 다시 봐야 돼. 가등기가 대해서 어려워. 다시 갑시다. 자,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란 걸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가등기 권리자 아닙니다.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현재 소유자 을이야. 그러면 을은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은 어떻다? 소유권을 일단 취득합니다. 근데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가등기 권리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게 되면 본등기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본등기라면 이때 병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물건은 자
자, 누구야? 정도 소유권이 되고 병도 소유자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 정이라는 사람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거. 해서 가등기만 하더라도요. 어마무시한 권리가 되게 됩니다. 엄청난 권리가 마치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개념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의 완전한 권리를 취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게 가압류채권자하고요. 대항력 갖춘 임차인 다시 갑시다. 가등기 마친 사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 가압류채권자 대항력.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살을 붙일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해제권 행사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누가 된다? 가등 앞대 먼저 대가리 따서 외우고 나서 살을 붙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얘기 돌아가겠습니다.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원상 회복의 문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원상 회복의 문제와 관련한 부분이 될 텐데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요? 가등 앞대 가등 앞대 요거는 이제 가등기라고 해서 모두 알아야 돼. 등기법 알아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법 민법 다 소화해야 돼. 가압류 등기법 알아야 돼. 대항력은 나중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완벽하게 이걸 소화하려면 이게 다 이해가 되어버리면 이 민법을 거의 마스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단계에서 가실 때는 가등 앞대 중에서 소유권 이전기를 미리 넘겨받거나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또는 가등기를 맞춰버린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까지 마찬가지. 그래서 가등 앞대라고 하는 거 일단 여기까지 두 개 개념하고 네 개 머리 글자 따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해제 후 얘기도 역시 별로 중요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등 앞대를 줄줄줄 외우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기출 분석해 드릴 때 해제 후 얘기도 설명을 드릴 텐데 욕심이야.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볼까요? 자 전원이라고 하는 거 겁나 중요해. 겁나 중요해. 두 번째 최고 필요 없는 경우 아주 중요해. 세 번째 출제 포인트가 해제권 행사에 따라서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는 거. 해제권 행사에 따라서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중요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제가요. 해제권 파트에서 출제 포인트는 바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 유연 법률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했을 때 해제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법률 행위 효력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 법률 행위에서 이런 해제권 행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 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자 갑은 등기 넘겨주면 될 테고 자 을은 만약에 매매대금으로 1억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다 하십시다. 자 그래서 지금 계약 체결한 시점은 5월 1일이고요. 이행기는 6월 1일로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갑이 이 부동산을 을한테 매도했다는 소문을 들은 병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우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난 1억 3천까지 쳐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억 3천까지 아깝지. 그래도 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 있고 을은 갑에게 자 매매대금 1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서 병이란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병한테 팔아버리고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별개의 문제로 을은 갑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게 있겠고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겠다. 갑을병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을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Y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거의 얘랑 비슷한 토지인데 나한테 이거 9천이면 사지. 뭐하러 1억씩이나 주고 샀느냐. 내 거 사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야?
두 사람이 이런저런 각각의 얘기를 듣고 나서 좀 후회가 있죠. 쟤는 뭐 괜히 계약 체결했네. 이렇게 마음 잡고 있는 상태야. 근데 아직은 이행기 전이야. 그래서 아직은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문득 가다고 을이 만나 소주 한잔 마시다가 얘기를 합니다. 야야야, 내가 지금 이거 1억에 팔았는데 1억 3천 주겠다는 업자가 나타났는데 진짜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네가 소송 제기하는 꼴 못 보니까 그냥 너한테 싸게 1억에 줄게. 자, 을도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 땅, 자, 비슷한 땅 있는데 요거 고쳐주면 살걸. 괜히 이렇게나 줬네. 후회돼.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떻다? 양 당사자가 각각 매매계약 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각각 채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얘기를 했겠지. 야, 우리 없던 일로 할까? 그러면 이라고 하니까 좋아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합의 해제. 자, 이걸 우리가 계약의 일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공부하실 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계약이 또 한 번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합의해서 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합의 해제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해제 효과와 합의 해제 효과를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서 합의 해제 효과부터 볼까요? 원상 회복 문제, 이자 지급,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제3자의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합의 해제에서는 원상 회복 함에 있어서 이자 지급할 필요 없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둘이서 합의해서 없던 것으로 계약 효력을 소멸시켰다. 이걸 이름하여 합의 해제라고 부르게 될 테고, 합의 해제에서는 해제권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던 이자 지급 등의 문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요거로 가는 데 비해서 얘는 어떠사 원상 회복에 있어서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필요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해제권 행사, 요걸 나중에 우리가 단독행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단독행위로서 자 해제권하고요 합의 해제는 전혀 다르죠. 단독행위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바로 단독행위. 그 일종으로서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차후에 이런 것도 뒤에서 공부하실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이자 지급할 필요 없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두 가지만 뒤기옵니다. 그래서 자, 이 파트 출제 쟁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제일 쉬운 문제. 해제권 행사, 상대방이 이어질 때 회사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 원래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최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를 때 굳이 최고라는 과정 필요 없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야. 건물이 불타버려서 이런 경우 매수인은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기 행위라고 해서 꽃 배달 사건이었죠. 자, 결혼식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꽃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자, 꽃 배달 하는 그 꽃집 아저씨 이름을 인터넷 써가지고 이런 새끼가 있네 저런 새끼가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바로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서 나중에 원상회복의 문제, 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다. 다만 그 절차적으로 다 최고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출제 이슈. 세 번째, 자, 계약 해제 효과로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의 문제, 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그냥 상식입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는 너무 쉽기 때문에 답을 안 뽑아. 바로 이거랑 비교해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거, 바로 이자 지급할 필요 없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필요 없다 해서 요걸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습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는요. 바로 자, 보호받는 제3자. 제일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가등압대라고 하는 거. 가등압대. 머리 글자 따서 먼저 외우셔야 돼. 가등기 권리자,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사람, 가압류 채권자, 그리고 대항력 갖춘 임차인. 요렇게 자, 가등압대라고 뼈대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위에 일시적 계약에서 계약의 소멸 해제라는 주제와 관련됩니다. 자, 이게 거의 대부분의 한 문제를 차지하고요. 가끔 해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두 번인가 한 번 나왔던 주제야. 자, 계속적 계약이
되게 되면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떤 법률행위 유연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다. 만약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을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사용 수 있게 해줘야 인도를 넘겨줘야 돼요. 한편 을은 갑에게 소위 차임 월세가 되겠죠. 차임 뭐 연세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차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데 임차인이 뒤에서 보겠지만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자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건 법률 규정 얘기는 나중에 중간중간 보시게 될 텐데 큰 의미는 없고요. 하여튼 이때 바로 뭐야 해지권이라는 것을 행사한다.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이 여실 때 그 전원에 대해서 행사한다. 해지권은 최고의 문제를 따로 논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해지권 행사가 있게 되면 효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무효가 되죠. 근데 무효가 무효인데 앞에서 해제권에 있어서는 무효가 됐고 소급해서 무효였던 데 비해서 해지권에 있어서는 뭐가 된다? 장래에 대해서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관련한 문제로서 원상회복의 문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겠죠. 해제랑 똑같습니다.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합의 해지가 이 챕터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 등을 전제로 해서 어떻다 해지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자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장래에 대해서 그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의 해지라고 부르게 된다. 자 아까 해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이게 포인트. 이에 비해서 해지도 마찬가지인데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의 문제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반적인 해제 효과와 합의 해제 효과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에서 총 5개 되나요? 해서 계약의 소멸 자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일시적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이 자 유효하게 성립했다. 그랬을 때 경우에 따라서 무슨 문제 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자 일방 당사의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했으면 해제권이라고 하는 거 행사할 수 있다. 전원에 대해서 그다음 원칙적으로 최고라는 과정 필요하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시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자 이행 불능, 그다음에 정기 행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고 없이도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소급해서 무효였었고요.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합의 해지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 지급의 문제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아까 해지에 있어서도 자 지금 합의 해지와 해지의 차이점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논의의 쟁점이 됐었고요. 보호받는 제3자 똑같이 적용되는데 가등압대라고 해서 가등기 마친 사람 가등기 권리자로 부르죠.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사람 해지권 행사하기 전에 또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가등압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비교하는 것. 또 그래서 해지 파트에서도 똑같이 어떻다고요? 해지 파트에서도 똑같이 자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해지 파트는 자세한 내용은 안 다루고요. 합의 해지와 해지권 행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는다. 해지에 있어서는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문제 발생하지만 합의 해지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이 파트가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을 몇 번 해왔는데요. 그 얘기를 좀 이제 숙달이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됐으면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의 성립에 대응해서 계약의 소멸이라는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관련한 쟁점 동시 이행 항변권 그다음에 위험 부담의 법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